1월 달까지는 조금 쉬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칩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8만 한 2, 3천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이버도 좋아요.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이제 밸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바닥권에 와가지고 회장님과 함께한 이제 2024년 첫 아. 방송인데 지금 장이 벌써 1월 2일 날 시작했었나요? 예, 그렇죠. 1월 2일 시작하고 화요일 날 했는데 맞아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3일 한 거죠, 3일. 첫날 되게 좋았고 네, 둘째 첫날- 날, 셋째 네. 날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는 첫날도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대통령이 그 양도소득세 네. 그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그 보합권에 마이너스에 있다가 급등을 한 거죠, 급등. 그래서 그날 장이 좋게 끝난 거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틀 거래째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62포인트 하락을 했고 오늘 또 20포인트 떨어졌고 그래서 이틀 사이에 8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83포. 지금 말씀하신 미국 증시가 새해 첫날 조정 분위기 연출하자 매수이 보여 외국인 기관 순매도 전환하면서 조정이 좀 있었는데 현재 한국의 미국 증시 좀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 따라서 이제 한국 주식도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스피를 보면 10월 31일 날 있죠. 말일 날에. 그때가 2270포인트대, 이게 2300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아주 바닥으로 이렇게 기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급반등으로 이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요 차트를 보면 요 날이 10월 31일.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2277포인트.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 그냥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말일 날에 12월 28일 날에 종가가 2655포인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연중 고점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밑으로 그 8월 달이 지난해 이제 연중 고점이었거든요. 2668이네요. 68포인트. 거의 연중 고점 근처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 미국의 나스닥 역시 이 말일 날이 그 15,000포인트, 그 나스닥이 15,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너무 급등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틀 동안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여기에 나스닥 그래프인데 나스닥도 뭐 100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거든요. 역시 그 10월 하순께 마지막 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코스피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5,150포인트 이게 마지막 날이었었고 마지막 날은 요 날이죠. 그리고 이틀 연속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 그래프를 보면은 21선이 깨졌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조금 남아있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분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1월 달까지는 조금 쉬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1, 2월 달 정도. 그런데 이제 뭐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래가지고 섣부른 기대가 높았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고 미국 주식이 어제 같은 경우 급락을 한 그 배경이 그 미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게 이제 문제지 그런 것들은 다 과거에 나왔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주가가 아주 크게 밀리고 막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1, 2월 달에 조금 소강 상태, 숨 고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하다못해 뭐 2월 이후 또는 1월 하순 이후로 상승세로 또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조정받는 게 회장님은 좀 더 좋으신가요?
그렇죠. 올해 고점을 우리가 이제 2,800 또는 뭐 2,900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쪽이 있는데, 이 2,700이 다 돼가면은 올라갈 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가지고서 수익이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2,200이었거든요. 그러고서 10월 말일 때만 하더라도 또 2,277포인트.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2월 달에 급반등이 일어난 것처럼 또 연초에 2,200이었던 게 8월 달에 2,600포인트까지 이제 400포인트 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오르내림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수익을 내고 팔고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써야지 수익이 이제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 일단 이틀 동안 한 8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매수해서 또 다음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지금은 그런 장이죠. 그냥 올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또 이제 담가두고 그래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제 매수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그런 전략을. 그러니까는 제가 일전에 이제 강연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일 때 사고 고점일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고점일 때 그냥 지수가 높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이게 절단이 나거든요. 또 그러니까는 요번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 2,500 밑으로 가면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2,800, 900에 가면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거를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정부가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 마무리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대북 안보 리스크 부각에 힘입어 방산주는 또 조정 장세 뚫고 치솟았던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방산주들은 좋죠. 네. 또 계속해서 K방산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두 군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방산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계약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추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지수가 올라가면 조금 쉬었다가 덩달아서 또 올라가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대표적인 거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결국에 수출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역배열 밑에서 키우고 있다가 지금은 우상향해가지고 완전히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크게 변동성이 좀 큰데 아직도 뭐 5일선도 안 닿은 거예요. 지금 그죠? 정배열인데 11선도 안 닿고 5일선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는 이제 원체 물량이 이 방산업종 특징상 자본금이 되게 크죠. 사이즈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거래량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대거래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일평균 거래량이 그 몇백만 주씩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380만 주 그랬으면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건데 너무 높을 때 사지 마시고 최소한 그 5일선까지 떨어졌을 때 또는 이제 11선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대장급인데 이거는 뭐 크게 올라간 게 없네요. 가격이 이제 비싸고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것도 그래프는 괜찮네요. 그죠? 원체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13만 2,300원인데 여기에 맞추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저가 같은 경우도 괜찮고 이거는 뭐 아까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전부 다 하나그룹게 다 괜찮죠. 현대로템은요? 네, 현대로템도 좋네요. 현대로템이 차트상으로는 더 좋은데요. 올라간 것도 전혀 없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권이고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역배열에서 아직 정배열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최바닥이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지수 제일 저점일 때, 지난해 지수 제일 저점일 때, 최근 저점일 때 여기였었고, 조금 회복되면서 지금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무리가 없는 거. 현대로템. 또 한국 항공우주. 요것도 괜찮네요. 그죠? 어제는 이 항공우주 관련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주식들이 다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희석되면서 그러니까는 이격이 조금 높은데 조금 떨어져야지 매수가 좋겠네요. 그죠? 어제는 그 단기 이슈에서 요거는 같은 방산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성격이 틀리죠. 그 항공기 쪽 이쪽이다 보니까는 그렇고 LIG 넥스원. 요거는 같은 방산주더라도 조금 사이즈가 자본금이 좀 작죠.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갭 상승을 한번 했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아까 종목들이 좀 좋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까 봤던 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거하고 현대로테만. 현대로테. 그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해서 이걸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현대로테. 현대로테. 근데 왜 이게 세 가지가 뒤에 두 가지보다 좋게 보시는 혹시? 아니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런 데다가 회사는 괜찮고 그런 데다가 이게 원래는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별로 팍팍 올라가는 맛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여윳돈으로 중장기 투자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자, 최근에 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이 뜨겁더라고요. 워크아웃 신청인데 관련주가 오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네. 워크아웃이면 원래 그 기업 체질을 개선해가지고 채권을 단기간에 동결시키는 거죠. 동결.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한 거죠. 급반등.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여기 가격이 원래 가격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 가격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채권단 회의에서 네. 역시 이제 자구책 대주주 출자 문제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는 저점에 사가지고서 이제 올라가면 웬만하면 매도를 해야지 되죠. 근데 이게 뭐 워커 들어가기 전에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난 거를 유예시켜 준 건데. 태영건설 우도 오늘도 상가에 쳤네요. 우선주 같은 거는 원래 이런 데서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그 우선주는 항상 투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TY 홀딩스도 뭐 관련주라고. TY 홀딩스는 태영 건설 있죠?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BS도 아시다시피 네, SBS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거 태영 건설이 워크아웃인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 이제 그거는 매각설. 다시 말해서 자구적으로 SBS를 매각하라 이제 그 매각설이 돌다 보니까는 급등을 하는 거죠. 이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식 공부의 한 일환이죠, 일환. 그러니까는 워커 들어가는 기업은 중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원래 그 자본을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감자를 해야지 돼. 감자하고 증자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아니고 단기 급락을 했으니까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오늘 또 회장님께서 특별히 자료를 좀 준비해 와 주셨는데, 자, 2024년 주식 투자, 그럼 유망 섹터는 좀 어디고 어떤 주식 사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미국의 나스닥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괜찮다는 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벌써 지난해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HBM 쪽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던 거고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13,000원에서 6만 원 넘게까지 지난해 급등을 했었고 스몰캡엔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HBM 쪽에서 그 엔비디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주봉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랐었고 이수페타시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지금 쉬고 있는 중이죠. 이게 주봉으로 보시는 건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보통 10,000원 안짝 이렇게 지난해 있다가 이제 이게 4만 원 넘었으니까 300%, 400% 올라갔나? 3배 이상 올라간 거죠. 1배, 2배, 3배. 그렇게 되나?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300% 올라간 거래. 그죠? 100%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배에 올라간 걸로 말하는 거죠.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고. 아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배, 5배 올라갔네요. 야, 68,000원까지 갔었네. 10,000원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3,000원 뭐 이랬거든요. 15,000원. 그런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올해도 엔비디아 전망을 보통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도
제각각이죠. 제각각. 뭐 1200불까지 간다는 쪽도 있고 그런데 평균 엔비디아에 관한 그 평균 전망치가 거기도 애널리스트가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는 뭐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이 있겠죠. 제가 미국에서 유튜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하면 근데 영어가 안 되죠. 안 되죠. 제 말은 이제 제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의도가 월가 근처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갤럭시 S24에 지금 영어 딸리는 우리 김 작가 같은 분, 저도 역시 영어가 딸리는데 저 같은 사람을 통역 기능이 있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죠. 정말 시대가 좋아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쓰이는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이 이제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이쪽이 조금 기기 자체에 AI 반도체 칩이 장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그 이어폰이 따로 출시가 돼서 이제 영어가 딸려도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나가고, 영어로 저쪽에서 하면 내 귀에는 우리말로 들리고. 이게 좋은 세상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체 구동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데이터를 받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가 터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불편하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가 참 주가에 영향 미치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 제품이 출시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에서 이걸 쓴다 그러면 애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뭘 또 써야지. 그러니까는 각 분야에 이게 파급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기술 자체가 15년 전, 20년 전에 벌써 저기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일 때 미군들이 사용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그때 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고 무전용으로, 그러니까 미군들이 사용을 했던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지금 AI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여기 설명, 이거 누가 해놓은지 잘 써놨네요, 이거. 그죠? 24년 상반기에 삼성 갤럭시 S24의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갤버스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퀄컴, 미디어텍, 애플,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서 온 디바이스 AI 칩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AI에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칩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선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떨어졌었던 거고, 이 79,800원, 8만 원에 근접을 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이 종가 대비해서 시가보다는 이제 양봉이 나온 거 보니까는 11선까지 떨어졌네, 11선. 그래도 21선까지는 아니고 어제 이제 급락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8만 원 근접을 했는데, 제가 지난달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87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85불 넘으면 삼성전자가 한 8만 원은 돼야지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주 더디 왔던 거죠, 더디 왔다가, 그러다가 미국도 이제 엊그제 떨어지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3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90불 넘어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도 8만 원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최신 보면은 증권사 목표가가 그 삼성전자를 9만 1,000원, 뭐 9만 원 이렇게 책정한 그 증권사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8만 한 2, 3천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에 8만 2, 3천 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다고요? 9만 전자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목표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보다 한 10% 밑에 정도가 오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좋아요. 하이닉스는 그래프 상으로 보면 딱 좋네요. 딱 21선까지 오늘 딱 닫고서 딱 닿았는데, 이거는 뭐 여기 그 14만 원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미국 주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미국 주가에 엔비디아가 500불 두 번 찍었다가 계속 500불이 고점이거든요. 504불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450불 때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그 470불 때 있어요. 70불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 평균 그 주가가 620불 때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600불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전부 다. 그래서 미국 주가를 잘 보고서 이거를 대응을 하면 돼요, 그냥. HBM에서 그러면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변화가 된 게 네. HBM으로 이쪽이 좋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HBM 광대역에서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렇게 칩이 조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엔비디아하고 맞춰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지만은 지난해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해에 4배, 5배 올라간 종목이 올해 뭘 또 여기서는 지금 배만 올라가도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올해는 조금 아니죠. 제가 보기에. HBM 관련주 또 이오테크닉스는요? 요것도 일단은 우리가 요런 걸 봐야 돼요. 좋은 주식이긴 좋은 주식인데 거래량이 적죠. 되게 적네요. 가격이 비싸니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장에 그게 선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원래 제가 별로 투자 대상으로 안 잡는 종목이거든요. 네. 기존에 다 반영이 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처음에 얼마에 있었어요? 13,000원, 15,000원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월 달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13,000원, 14,000원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으면 이제 그런데 그게 67,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제 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 올라가면 벌써 12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나쁜 주식은 아닌데 그게 다 반영돼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K스택도 마찬가지고. K시텍. K스택은 이제 가격이 조금 그래도 아까 그 이오테크닉스보다는 조금 저기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급등 패턴이 나왔는데 이것도 크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저기 하는 종목이라. 자,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또 제가 신문 기사 찾아보니까 제주 반도체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 개별주적인데 4,000원짜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2만 원이 넘었어요. 그게 단기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온디바이스 대장주라 그래가지고 오늘 3,700만 주예요. 이거 거래량이 엄청 튼 거거든요. 아무튼 아무리 좋아도 너무 고점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원래 이 고점에서는 좀 팔아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래퍼가 뭐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 5일선하고 이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좀 쉬어가야 되거든요. 쉬어가야지 또 이제 여기에서 쉴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쉬었다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투자자분들이 혹시 이렇게 HTS를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서 막 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역시 만약에 여기에서 아주 그래프가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겹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5일선, 11선. 촘촘하죠. 그러면 요 가격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 가격대. 여기가 4만 원이었고 여기가 한 44,000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43,000원.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것도 그래프는 괜찮네요. 그죠? 11선에 딱 걸려 있는데 장대로 했다가 이제 주저앉는 그래프인데. 네. 그럼 이제 회장님이 첫 번째로 좋게 보시는 거는 칩 관련주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더 가장 크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하고 이제 지금 출시는 안 됐는데 거기에서 또 진행이 돼가지고 CXL이라고 있잖아요. CXL.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CXL 여기 GPU, NPU, CXL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GPU의 가장 큰 기업이 그 엔비디아거든요. 이게 한 80% 차지했고 AMD가 이번에 새로운 칩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주식이 아주 급등을 해가지고
100불 밑에 있다가 14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한미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NPU로 이렇게 바뀌면서 칩셋 미디어라는 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칩셋 미디어 주식이 있는데 요것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근데 한 가지 이제 100%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저점일 때 그래프 보고서 좀 저점일 때 그게 물량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100% 무상증자 하기 전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삼성전자에서 CXL에 관한 특허 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주식들도 CXL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 주식은 뭐가 있나 한번 인터넷 뒤져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것도 고점일 때는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도하도록 하고 저점일 때 그래프 이렇게 보시고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이제 매수하시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반도체 외에 또 다른 섹터는요? 다른 섹터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게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 되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 6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면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4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엄청 많이. 여기 3만 7천 원까지 엄청 많이. 지금은 이제 완전 여기에서 61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근데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프상으로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나쁠 때는 사면 안 되는 거지만은 턴할 때 이렇게 최악이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수할 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가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쪽은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는 죽으라고 했던 이것도 10만 원 넘어서 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선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어떤 섹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도 괜찮은 쪽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는 칩 관련 주식이 좋긴 좋은데 그것도 이제 너무 올라간 거는 부담스럽고 안 올라간 쪽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에서도 잘 고르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카카오는 전 고점을 언젠간 해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되게 높네요. 네이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좋아요. 지금 일봉 보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 이것도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 AI 쪽에 그 출시된 제품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급등을 하지 않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 쪽에 이제 여기에서 이쪽 특히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물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23만 5천 원 요거를 뛰어넘나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번 심한 조정이 올라온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2,800 이상 간다 그러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가 상승이 있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다못해 이 그래프도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매칭을 잘 시키는 연습을. 이것만 좋다고 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신 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미드 엔터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이오도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주식들은 좋죠. 좋은 주식들은 좋고 이게 과거처럼 바이오 섹터 해가지고서 무더기로 바이오자 붙은 것들이 다 가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투자 자금 자체가 축소가 된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주 성격으로 가요. 개별주 성격으로 간다라는 거는 좋은 호재가 있는 주식만 올라간다는. 요번에 셀트리온처럼 합병을 해가지고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처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떨어진 것도 보면 어제는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잘 버텼어요. 오늘 추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에.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은 쌀 때 사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러고서 이제 올해 괜찮은 것들은 뭐 지수 조정 시에는 개별 종목.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그 신성 델타테크인가 초전도체 관련 네. 그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관련주 주식들이 급등했다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 이런 게 또 이제 선거 관련주, 기타 등등 뭐 실적이 좋은 기업주 이런 거가 틈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지난번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한참 조정받았다가 오늘은 무슨 이슈 가지고서 상한가를 간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상한가 가다 보니까는 이쪽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제자리에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이럴 때는 항상 이런 주식 지금 저출산이 문제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 해가지고 어제 아가방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게 이제 틈새로 그런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올해를 틈틈이 개별주들이 이제 득세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첫 번째 유망 섹터로 회장님도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새 유망업종 반도체 꼽았잖아요. 그리고 개인은 사실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좀 하도 고생을 했으니까는 그거를 지금 그 8만 전자 이런 게 2년이 넘거든요. 2년 전에 12월 26일 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종가 기준으로 얼마였냐면 82,200원이었어요. 82,200원. 그러고서 2년 만에 이제 근사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팔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주봉 볼까요? 주봉? 여기잖아요. 이날.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 25일 날 쉬고 26일 날 있죠. 이때 이제 82,200원이었었거든요, 종가가. 배당나게 된 게 이제 81,100원에서 시작이 돼서 쭉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거의 근사하게 오니까는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고생 많이 했던 분들이 아유, 이건 팔아버려야지. 지긋지긋하다고. 잘 판 걸까요? 지금 파는 거는? 그거를 투자를 잘하면 잘 판 걸 수도 있고, 판돈 가지고, 그거는 뭐. 외국인과 기관은 왜 이렇게 계속 사고 있을까요? 올해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사는 거고,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이제 판 것도 있을 수 있죠.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저점에 다시 사자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외국인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늘 왕창 팔았다가 내일 또 왕창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도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아가방 컴퍼니 이제 어제 상한가 친 거죠. 어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면 원래 이때 샀어야지. 이때 샀으면 어제 뭐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요거 볼 줄 아시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요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가지고 일부는 시가에 그냥 팔아버리고 생각보다 시가가 조금 세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격이 큰 종목은 조심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 사면 불편하거든요.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제는 오늘보다 더 떨어졌는데 조금 떨어지면 살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건 너무 올라서 단기간에. 이럴 때는 절대로 사지 말고 이게 완전히 샘플 같은 거예요. 이렇게 5일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돼요. 언제 사냐면 이게 뒤집어질 때 5일선이 11선을 타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서 사도 되는 거고. 여기서도 못 샀으면 이게 보면 11선을 훼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추가 상승이 있는 거고.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프 너무 많이 올라왔지. 이게 3만 원에서 그래 12만 원이니까 이게 크다는 게 4배 올라간 거예요. 4배. 그러니까는 지금은 21선까지 떨어지더라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제 입장에서 우리가 왜 여기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 막 나중에 보호예수가 뭐 풀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이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모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공모가 제가 10억 넘게 집어넣었더니만 95주인가 받았어요. 95주.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100주도 아니고 95주 받아가지고
얼마나 경쟁률이 셌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쌀 때 왜 이거를 3만 원대 그걸 못 사고서 여기에서 살려고 안달복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좋은 회사고 지금 자체 로봇이 대세인 시대는 맞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포스코 DX는요? 포스코 DX도 작년에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봉을 보면 작년 봄에 뭐 10,000원짜리가 뭐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거래소를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던 걸 거예요. 그 전에 아마 코스닥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해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수출권인가 있었을 거예요. 뭐 계약권인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이것도 지금 부담스럽죠.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원체 좋으니까는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보면 조금 더 떨어지면 좋죠. 요때는 이제 유무상증자 어디로 인수되면서 유상증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건데 이제 급락을 했다가 여기 기술적으로 바닥 이틀 다지고서 어제 상한가 쳤던 거거든요. 종가에. 그래서 오늘도 급등을 했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그죠? 근데 부담스럽죠. 이게 물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거는 잘 살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막 갭상승했잖아요. 좀 상승. 거래 정지되고서 뭐 또 그 다음에도 올라가고. 이날 상한가 쳤거든요. 그러다가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은 이제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야죠. 이슈 가지고서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올라갔는데 더 떨어지면 아무튼 이격이 많이 크니까는 지금. 헬릭 스미스. 이거는 이제 개파락을 했는데 어제 하한가 가지 않았나 싶어요. 3임상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3임상에서 성공하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엄청 비쌌던 주식이거든요. 원래 월봉을 이렇게 보면 17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요? 3,000원인데요? 아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몇 분의 1이야? 와, 이건 뭐 어떻게 이런 거는 평가를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자,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 지금 전망은 좋죠. 전망은 괜찮고 그러는데 제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 와가지고 이게 밸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이제 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삼성 SDI도 이런 모양이고요. 바닥 따지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LG화학도 또 바닥권, 바닥권인데 그렇다고 그래프가 아직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공급과잉이죠, 공급과잉. 아무리 그 뭐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이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에 지금 몰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주가도 지금 지지부진한 편이고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처럼 바닥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이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 형국이고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여요. 현대중공업인데 올해 조선 좋게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좋죠. 수주를 뭐 최고고 그러는데 조선주도 좋고 다 좋지. 다 좋은데 이게 주식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뭐 성장주, 가치주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미국의 나스닥을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잘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지지난해부터 금리 급등기였잖아요. 그러면 금리 급등기에는 성장주가 원래는 안 되고 전통적인 가치주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를 논하는 시대는 벌써 구시대적인 그 사고라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는 지난해에도 역시 미국 주식을 리딩을 하고 그랬던 데는 S&P 7이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이 애플, 뭐 구글, 또 아마존,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요? 그걸 S&P 7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개 종목이라
근데 깜짝 놀래. 역시 작가네. 그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게 팍 튀어나오네. 야. 기통창에 또 회장님이 제 컨디션 안 좋은 걸 눈치채서 좀 놀랬습니다. 근데, 야.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이제 역시. 제 컨디션도 옆에서 눈치채시는구나. 아니, 역시. 오늘 몸살이라서. 대단하게 순발력이 대단하죠. 그게 7개 종목이 결국에 지난주 그 미국 주가를 견인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기나 금리 인상기나 이런 특정한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조선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굴뚝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중후장대한 이런 쪽인데 이쪽 산업이 좋은 것도 일견 있지만은 결국에 주식 시장을 리딩을 하는 쪽에는 신기술 관련 결국에 IT 관련, 빅테크 관련 이런 쪽이 세상을 리딩하지 않나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쪽에서 역시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조정을 받을 때도 그쪽에서 조정을 받고 장을 이끄는 것도 그쪽에서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지 되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주도주 쪽은 IT 쪽이나 빅테크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죠? 현대 미포조선. 제가 항상 제일 좋게 보는 게 이게 현대 미포조선인데 아까 보니까 대우 조선해양보다는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네요, 그죠? 대우조선해양이면 하나오션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게 대표적인 이제 회사들인데. 이것도 역시 지지부진해요, 그죠? 올해 좀 괜찮을까요? 글쎄요, 주식하고 이게 또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꼭 일치하진 않죠. 일치하진 않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선호도 역시 기관이든 뭐 이런 주식들은 다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주식을 리딩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이 대형주들 중에서는 결국에 방산 쪽, K방산 쪽이 제일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지지부진한 편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매그니피센트 세븐,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건 있잖아요. 이런 주식을 좀 꾸준히 모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괜찮죠. 뭐 영업이익률도 좋고 한데 근데 문제는 또 너무 위에 있긴 하잖아요. 너무 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아서 과하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싸다고 싶으면 비중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7개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테슬라 그다음에 저희 거기에 없는 저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TQQQ 그 3배짜리 있죠. 그거를 같이 이렇게 첨가를 시켜가지고 한 메타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가지고 거의 300% 정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보면서 외부적인 환경도 같이 보면서 무조건 꼭 갖고 있어요. 무조건. 꼭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래서 그걸 안 버리는 편이에요. 그 몇 개 종목을. 왜 갖고 계신가요? 그게 어떤 지표, 지금 시장,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1년 후 당분간은 그게 어떤 그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풍향계처럼.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고서는 뭐 급반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빼놓고서 지수 자체를 견인해주고 리딩하는 그런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의 어떤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조선이나 아까 우리가 봤던 방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엽적인 거고 큰 줄기를 봐가지고서는 그쪽을 꼭 갖고 있으면서 그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매수하고 과하게 과열기가 있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자, 그럼 2014년 투자 포인트 미국 경제 준비한 자료는 어떤 건가요? 이건 이제 미국 경제의 이제 거시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잠재 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은 가능할 거를 이렇게 이제 봐서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고 경기 둔화 쪽으로 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 전망. 그러고서 올해 3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경기 둔화의 우려는 조금 있죠. 우려는 있는데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제 상반기에는 뭐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대두. 요거는 이제
미국에 11월 달에 있는 거죠. 이 대선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IRA지, IRA. IRA를 이제 없앤다고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또 역시 이제 상존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고, 한국 경제는 바닥을 찍고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해서 수출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2% 초반 유지하지 않을까,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를 기대한다.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간단하게 이제 올해 전망을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측이 꼭 맞지가 않으니까는 저도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스스로. 그럴 때마다 이제 대응력,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바이든과 트럼프 두 분 중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도 달라지겠죠, 주식시장도?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2차 전쟁은 지금도 안 좋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더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걸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옛날에 트럼프가 되면 꼭 세상이 막 망할 것 같았죠. 얘기했었죠. 그런데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주가가 반대로 아주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측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응하는. 그럼 올해는 은행 예금이랑 채권, 주식, 금, 달러 뭐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어떤 것 좀 늘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회장님은? 저는 주식쟁이라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식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주식처럼 수익이 안정적으로 낮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로지 주식만 그냥 하고 그거 하나만 하자가 그러니까는 위험할 때는 좀 피하고 비중을 줄이고 장이 괜찮을 때는 풀로 배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배팅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투기적인. 그래서 표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3월이나 뭐 6월이나 어쨌든 금리 인하 뭐 시기는 달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 이번에는 주가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랬어요. 원래 과거에 경기가 얼마나 안 그렇죠. 좋으면 금리 인하 하겠냐. 과거에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시기에는 통계에 나온 거를 보면 코스피가 13%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경기는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경기도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기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나쁜 기업이 대기업체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실적이 괜찮은 편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적이 되게 나빴는데 올해는 되게 좋을 거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자금 압박을 받는 쪽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도 역시 양극화가 업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나.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기업체들은 실적이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경기는 비교적 그래도 회복하는 그 기본적으로 조금 지난해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 시기 당연히 바이오나 인터넷 같은 성장주는 당연히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도 역시 그 빅테크 쪽이 괜찮을 것 같고 거기도 이제 편중이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하고.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 어떤 주식이 딱 좋다라고 못 박을 필요가 없이 그때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업황이나 업종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세트에 점검하지 않았네요. 현대차. 지금 좋네요, 이제.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올라가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아차는 제가 보면 조금 더 떨어지면 좋아요. 그래도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일봉상 너무 급등을 했던 거예요. 크다란 주식들에서 여기 정도까지 오면 좋겠네요. 21선. 21선이면 오늘도 한 9만 원이면 되겠네, 9만 원. 10만 원 딱 찍었거든요. 10만 원도 넘었네, 장중에. 그래도 원체 실적이 좋으니까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거 지난번에 이런 때 샀어야 되는데 더 떨어지기를 바라야 되니까 안 떨어져가지고서. 회장님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비쌀 때는 안 사려고 하시네요. 그럼요. 그래야지 비쌀 때 안 사야지. 주식 투자가 단순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에서 사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높아도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자꾸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거를 살펴서 수익이 나기가 어렵다 싶으면 안 사는 거고, 수익이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사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통 시장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잘 살펴보고, 다른 뭐 악재가 없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편이죠. 올해 건설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뒤에 리엔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GS건설. 태형 워커 들어가면서 주가가 다들 더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건설업종이 되게 안 좋잖아요. PF 그 문제도 좀 불거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해외 건설 쪽으로는 수주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들 올라갔던 거였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그게 다 희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올해 역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상반기는 지나야지, 그 다음에 그 PF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하반기에 어떤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12월 달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근데 건설업종은 지금 보면 몇 개 회사가 전부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 점검해 주셨는데, 현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이제 올해 2024년에는 어떤 주식들 좀 사야 되는 걸까요? 저 특징이 그거지. 장기 투자 뭐 이런 거 안 하고 아니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한 방에 그냥 탁 집어넣어 가지고서 10% 수익을 딱 먹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디바이스나 CXL 쪽에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개별주 중에서 이슈가 좋은 종목이 나오면, 그리고 또 제가 제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횡보하다가 처음에 폴대를 살짝 그리는 종목, 이렇게 해서 괜찮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좀 적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기 수익 내는 쪽으로. 사실 지난번에 연말에 회장님과 제가 다른 또 지인이랑 같이 식사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때 회장님이 제가 안 지가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종목 하나를 하사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는 없고, 요 종목은 이제 나중에 올해 내로는 파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내로는 이제 매도하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런데 매도하고 나서 이제 결과 괜찮으면 그 종목을 그때 왜 샀고 아직은 본전이죠, 본전. 산지도 얼마 안 돼서요. 본전이죠, 네. 본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난해보다는 낫지만은 변곡점, 연초에 벌써 변동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점에 사셨다가 고점에 파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수로 말하면은 이제 2,500 미치면은 무조건 매수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또 딱 2,500이 아니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고서 너무 지수가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이든 지수든 많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수익 나기를,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 김작가 TV 구독자분들 올해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코스피 2,500이 기준이었던 거죠? 아니, 그 정도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나 지지난해처럼 경기 자체가 막 망그러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가격이면 그냥 버틸만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정도면 무조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회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회장님이 이제 저보다 훨씬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회장님 나이대가 되시면 이제 그만큼 살아보시면 인생에서 딱 중요한 게 몇 가지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딱 추려지는 거죠. 이거 외에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올해 어떤 회장님은 또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장님 나이대도 충분히. 올해는 안 아파야 되겠다, 이제 그게. 작년에 좀 아프셨네? 네,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제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야지 되겠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든지 과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이런데 그냥 쓸데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나가서 에너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런데 저런데 많이 나가서 요즘 몇 군데 안 가시잖아요. 가시는 데가 김작가 TV 딱 정기적으로 오시고 와이스트릿 가끔 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달란트 투자 가끔 가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런 데만 나가고 웬만하면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너무 과하지 말자.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자. 이제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좀 자중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베풀 수 있으면 베풀자. 이제 그것도 하나.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작가님이야 뭐 돈도 많고 이러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 좀 모든 분들 투자해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회장님과 또 2월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남석희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